오늘은 그 우남의 그 역사에서 차지하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가 중요하다고 늘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역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과거에 대한 지식입니다. 미래는 아직 닥치지 않았고, 그래서 누구나 자기 자신이 아는, 경험한, 습득한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살아나갑니다. 그거는 의식이 없는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으로 과거의 바탕을 두고서 진화해서 살아나가고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판별해서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학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역사의 어떤 부분에서 무슨 기준으로 뽑아내서 요약해서 제시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학문이 부딪히는 샘플링이라는 그 기법이 갖고 있는 그 한계와 문제를 갖고 실험해야 됩니다. 역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어차피 많은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장 부딪히는 문제는 이 방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판별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독일 생물학자가 그래서 우화를 제시했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제일 밑에는 여우가 삽니다. 여우가 바라보는 세상은 땅과 거기에 있는 자기 먹잇감, 자기를 포식할 수 있는 맹수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제일 높은 데는 까치가 삽니다. 까치가 보는 눈에 들어오는 세상은 또 다릅니다. 중간에는 원숭이라든가 다람쥐가 살겠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그 생물은 개미들입니다. 개미들은 땅속부터 나무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다 생물마다 바라보는, 들어오는 세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세계의 일부분이죠. 그리고 생물의 독특한 그 정체성에 따라 가지고서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맞는 늘 부딪히는 역사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대 이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격변 속에 살았습니다. 발전된 문명인 서양 문명이 내도해서 전통 문명을 삼켜버렸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고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온 그 역사를 살펴야 됩니다. 지나는 일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우남이라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우남을 삶을 살피면은 우리 역사에서 종교로운 부분이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그 까닭은 우남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그 자리가 늘 핵심적인 자리였고, 젊어서는 청년운동, 나이가 들어서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으로서 활약했습니다. 따라서 우남을 삶을 추적하면
그래서 우남의 눈에 들어온 역사적 풍경을 살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가장 종요로웠던 그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남의 삶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남의 눈에 들어온 바깥 풍경을 보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형성한 그리고 앞으로 형성해 나갈 힘들을 지닌 것들이 보입니다. 역사적 풍경, 우남의 눈에 들어온 역사적 풍경,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남은 1875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과 수교하는 것이 개항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개항 한 해 전에 태어나가지고 23살 때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줄곧 조선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남이 우리의 역사의 탐구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창이 되고, 거꾸로 우리가 우남을 통해서 알게 된 역사적 풍경 속에 우남을 놓아야 비로소 우리는 우남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 나름으로 작가로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역사적 인물들을 공부했는데 우남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태어난 중세 사회에서 자기가 밖에 나가서 겪은 현대 사회로 가볍게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한 마리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장 나비로 날아오르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분이 뛰어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연구할 주제를 가진 셈입니다. 이 우남이 그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늘 생각한 주제, 그의 마음을 짓누른 주제는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 대한 위협이고 특히 조선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는 고민하고 고뇌했습니다. 이 러시아는 13세기에 볼가강 상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슬라브족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그곳은 서유럽의 문명이 미치지 못해서 굉장히 원시적인 사회였습니다. 거기는 사회적인 문명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공국의 공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굉장히 압제적이고 인민들이 권리가 잘 보장 안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애초부터 그러한 전통을 지녔는데 그것이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발전하기를 이뤘습니다. 징기스칸의 맏손자인 바투가 세운
킵차 한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 압제를 물리치고서 러시아가 발전했는데 애초에 러시아에서 지녔던 그 중세적인 특질이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제정 러시아로 발전해서도 농노 사회에 머물렀습니다. 그 러시아가 이제 우랄산맥을 넘어서 이제 동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중국과 아무르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시베리아라고 부르는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1860년에 제2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해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러시아가 나서가지고서 평화 조정을 해가지고 북경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북경조약에서 러시아는 우리가 한 몫이 있으니까 보상을 달라고 해서 연해주를 얻었습니다. 1860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두만강 하류에서 조선과 러시아가 국경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와 러시아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원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만주에 큰 영향을 형성하고 이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마침 그때 을미사변 이후에 하관 파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종과 왕실이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서 1년 넘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국민이 빗발치게 상소를 올리니까 부정께서 나오셨는데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 아래 조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이제 동해를 석권하고 더 진출하려고 부산 저령도에 급탄항을 요구했습니다. 코울링 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기선이었기 때문에 석탄을 보급하는 것이 기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 영도에 지금은 이제 영도라고 그러죠. 저령도에 급탄항을 설치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 수병을 상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왕실이 러시아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어줄 기세였습니다. 그때 서재필 선생이 이끈 독립협회가 나서가지고 반대 운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민중들을 모아가지고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만민공동회입니다. 마침 러시아의 진출을 경계하는 다른 나라들이 지원을 얻어가지고 만민공동회가 정부를 압력을 넣는 것이 성공을 거두어서 러시아가 급탄항 요구를 처리했습니다. 그 바람에 월미도에 급탄항을 이미 설치했던 일본까지 조선에 그것을 반납했습니다. 큰 성공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만민공동회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관리들까지 나와가지고 나라 일을 상의했습니다. 거기서 발전한 것이 이제 중추원을 개편해가지고 관선, 민선, 의관들을 모아서 나라 일을 꾸려나가자 하는 데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그 입헌 군주제의 원초적인 형태가 나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운암이 활약을 했습니다. 독립협회를 이끈 분들 중에서 행동하는 서재필 선생이 으뜸이신데 이분이 중간에 이제 만민공동회를 하다가 미국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뒤에는 젊은 이승만이 이끌었습니다. 그때 운암이 비로소
무대의 점에 나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고종께서 이렇게 밀리다가 군대로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도 해산되고 우남은 쫓겨가지고 피신하다가 붙잡혀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죠. 그때 그 고문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지경으로 몰렸을 때 기독교 신앙을 얻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분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죠. 그와 같이 이제 그 반정, 그러니까 조선 왕실이 다시 전제주의 체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입헌군주제를 시도하다가 민중의 힘이 약해서 밀리니까 다시 전제군주제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조선왕실의 개혁과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이권만 챙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가 조선왕실에서 유난히 부패했던 때입니다. 그때 그것이 이제 러일 전쟁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함으로써 일본이 이제 드러나 조선에서 영향력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남은 러시아가 본질적으로 굉장히 압제적이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팽창주의적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1933년에 우남은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네바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만주에서 일본군이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국을 세운 때였습니다. 그것을 논의하는 총회에 우남은 임시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참여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총회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재능이 워낙 뛰어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낫다고 해서 우남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거의 채택해가지고 일본의 그 잘못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남이 중국의 외교관들과 교분을 쌓아서 그 교분이 나중에 미국에서 2차 대전 시기에 우남이 독립운동을 하는 인적 자산에서 가장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때 제네바에서 프란체스카 도너라는 젊은 여인을 만나가지고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는 우남의 생애에서 첫 국제 무대이자 가장 행운이 깃든 그러한 장소, 시공이 되었습니다. 1933년에 제네바가 이승만 대통령의 훗날을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남은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제네바에서 활동하니까 해보니까 세계 무대도 내가 활동할 만한 곳이구나라는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서 자금을 좀 얻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이제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싸구려 하숙 중에서도 제일 싼 곳을 찾아갖고 머물면서 하와이에서
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자를 신청하면은 안 받아주니까 중국 사람들을 통해가 중국 의관들을 통해서 비자 신청을 하고 그게 어느 세월에 나올지 몰라갖고 기다리고 돈은 떨어지고 이렇게 아슬아슬하는 걸 하다가 비자가 나왔으니 얼마나 반가워 기뻤겠습니까? 근데 막상 또 모스크바에 가니까 첫날 외무인민위원회가 그때 소비에트 러시아의 그 외무부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날벼락이었죠. 그래서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가서 항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남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일이 끝났다. 당시 이제 그 동지나 철도, 지금 말하면 만주에서 하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만주리, 남쪽으로 대련항까지 이어지는 이 중심 철도를 이제 동청철도 또는 동진화, 일본 사람은 동진화 철도라고 하는데 이것의 운영권을 소비에트 러시아가 갖고 있었습니다. 제정 러시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일본이 만주로 진출하니까 일본과 충돌을 겁내고 이참에 돈도 벌어자 해소작에서 일본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중국에 돌려줘야죠. 그런데 소비에트 러시아가 그것을 일본에 넘긴 것입니다. 그때 우남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소비에트 러시아는 그들이 얘기하는 인류를 해방시켜서 천국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게 선용과는 달리 아주 탐욕스럽다는 것. 결국은 러시아 이익을 챙긴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스크바에 머무는 기간에 본 그 합리적 그 사회 분위기, 제정 러시아에서는 전혀 다른 그 압제적인 그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 사회상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남은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의 그 행태에다가 공산주의 행태가 더 씌워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섭하기가 아주 어렵고 어떤 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본질적으로 종교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게 얘기한 사람은 에릭 롤이라는 경제학 사가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와 아주 비슷하다. 그리고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선교를 해가지고 그 세력을 늘리는 그런 그 속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의 가장 그 핵심적인 특질은 종말론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종말론은 조로아스타교 이래 모든 종교가 지녔던 특질입니다. 조로아스타교는 선과 악이 다투다가 처음에는 악이 기승하지만 나중에는 선이 이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대개 그런 구도를 짜서 이제 세상을 설명합니다. 기독교도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제시하죠. 우리나라의 고유 종교인 동학은 후천개벽이라는 종말론을 제시합니다. 처음에 개벽,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한번 이게 악이 승하기 때문에 후천개벽이 일어나서 비로소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된다 하는 그 종말론을 제시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원시 상태부터 쭉 발전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거쳐서 막판에 공산주의가 득세한 세상이 오면 그때는 천국이다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이게 영원히 진화한다고 믿는 것이 이제 되게 과학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로 끝나고 그 이후의 세상은 더 진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진화론에 적대적입니다. 그와 같이 종교적인 특질을 지녔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와는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다른 사람들과 주의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남은 1933년 모스크바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남이 파악한 러시아는 중세적 전통을 지닌 제정 러시아 위에다 그와 같이 종교적 특질을 지녀가지고 전제주의적 특질이 강한 공산주의 체제가 더 씌워진 거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통찰을 미국 지도자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한 10년 지나서였습니다. 1945년 2월에 얄타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 철저하게 러시아에 농락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인 루스벨트와 처칠은 만족했습니다. 루스벨트는 물론 만족했지만 루스벨트의 목표는 단 하나, 유엔 국제연합을 설립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러시아가 스탈린이 들어주니까 좋아했습니다. 처칠도 만족해가지고 체인벌리는 히틀러에게 농락을 당했지만 나는 스탈린에게 얻을 걸 다 얻었다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소비에트 러시아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주 위협적이 되었죠. 갑자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협조적이던 러시아가 공격적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라고 당시 모스크바에 주재하는 미국의 임무단, 즉 공사관역이죠. 거기에 부책임자인 조지 캐넌에게 공부해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넌이 러시아 역사를 다시 살피고 러시아를 이제 실상을 살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롱텔리그램입니다. 이 긴 전보라고 하는 건데 그리 길진 않습니다. 전보에 일지 문서로서는 안 긴데 캐넌의 얘기는 이승만의 결론과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압제적이고 탐욕스럽고 팽창주의적인 제정 러시아 위에다 가장 전제적인 공산주의 체제가 더 씌워진 거다. 그래서 타협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민주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교역을 하면서 평온하게 지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서 유일한 대응책은 봉쇄다, 컨테인먼트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미국이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봉쇄 정책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남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산주의 위협을 공산주의 본질을 알고 그 위협을 아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2차 대전 때 세계의 운명을 이제 짊어지고서 전체 주축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싸운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공산주의 그 본질과 행태에 대해서 정말로 잘 깨달은 사람은 원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사회가 하면 그 전통의 원체 광고하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1990년대 초엽에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 개혁을 했는데 개혁을 하다 보니까 아예 아주 썩은 집이 돼가지고 뭐 하나 잘못 드러내니까 그대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외교는 민주적인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바뀌지 않았느냐? 공산주의 체제를 드러내니까 그 밑에 있던 거대한 그 중세적 질서, 제정 러시아의 질서가 남아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푸틴이 들어섰습니다. 푸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KGB 맨입니다. 젊을 때 KGB에 들어가서 평생 비밀 첩보요원으로 활약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세계관은 비밀 첩보요원의 세계관입니다.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됐냐면 그건 아닙니다. 애초에 KGB가 그 러시아를 소비에트 러시아를 장악했습니다. 베리아가 장악했던 가가 그 주코프를 비롯한 장성들에 의해서 이제 밀려난 뒤에 그 뒤에도 끊임없이 KGB는 세력을 늘려가지고 그 러시아를 실제로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뒤에도 1990년대 초엽에 무너진 뒤에도 권력기관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KGB가 이제 둘로 나눠졌는데 그 메인 파트인 FSB가 러시아를 아직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못 일으켜서 무너지면은 그 뒤에 가장 그 후계자로 유망한 사람이 FSB 국장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는 비밀 정보기관이 운영하지 않으면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그 러시아 경제학자들이 옐친 아래서 자유주의에 따라가지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시장이라는 것이 작동하려면 법의 지배라는 그 확고한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엔 그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민주적인 자유주의적인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지탱했던 압제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은 사회가 혼돈이 돼가지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갖고 마피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피아가 생겼다가 그것을 결국은 나중에 KGB가 다시 장악하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걷어진다고 해서 이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겁니다. 푸틴은 실은 그 FSB가 파견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헌 뒤에 집권한 뒤에 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습니다. 소련이 그러니까 소비에트 러시아가 무너졌을 때 1994년에 핵무기 문제를 이제 대두가 돼가지고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것이 작성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들을 전부 다 러시아에 넘긴다.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경제 원조를 받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독립을 보장받는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무기가 소비에트 러시아 전체의 한 3분의 1가량 됐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 이유는 그 우크라이나가 원래 그 공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입니다. 드니에프르 강 중심으로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갖가지 그 무기들을 갖다 응용해 가지고서 제공하는 것은 그러한 전통이 살아있고 시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그 동서대결에서 러시아 영토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쪽에 미사일이 집중적으로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크라이나가 이제 상속한 겁니다. 근데 그때 미국의 이제 클린턴 행정부가 어리석어 가지고 테러범들이 그걸 장악하는 걸 겁내 가지고 안전한 러시아로 옮긴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푸틴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니까 경제 제재한다고 끝냈습니다. 경제 제재는 말만 제재지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회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스탈린이 만든 위성국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 두 나라는 이제 강성해졌어요. 러시아는 쇠퇴하지만 북한은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환율을 고려한 것에 했을 때는 미국에 앞질렀습니다. 실제로 시장 구매력을 따지면 이미 중국은 10여 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무기에서도 이제는 미국에 그리 못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북방에 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설령 민주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가 벗겨진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그 질서는 역시 중세적인 질서입니다. 중국은 특히 국수주의가 강하죠. 그 국수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벗겨지면 남는 것은 국수주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나 북한 우리 주민들은 한 번도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 낯섭니다. 낯설기 때문에 그런 민주적인 자유주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다 우리가 아는 건데 왜 구태여 우남에게서 배우려고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남의 경험을 살펴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남만이 공산주의와 대결하면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남을 살펴야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폴란드 역사에 콜라코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처신이나 그 성공의 방도를 배우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폴란드 역사학자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국과 가장 비슷한 나라입니다. 조선과 가장 비슷한 나라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늘 침입을 받고 병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폴란드 민족은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운 겁니다. 정체성을 잃는 순간 그들은 강대국의 2류 시민, 3류 시민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동아시아의 전선은 대만 해협으로부터 황해를 거쳐서 한반도에 있는 38선, 지금 휴전선이죠. 거쳐서 다시 동해로 올라가서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에 있는 수오야 해협으로 이어지는 그 대치선을 따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셋씩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대만, 대한민국, 일본이 있습니다. 물론 균형은 북쪽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선의 북쪽에는 자유주의 경험, 민주적인 경험이 하나도 없는 단 1년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줄 잡아서 15억을 넘습니다. 이 남쪽에는 아주 작은 나라들인 대만과 한국이 있습니다. 그 일본은 좀 떨어져 있죠.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대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저쪽에 흡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는 우리의 헌법상의 주민이고 우리와 같은 혈육인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 자유민주주의와 풍요로운 시장경제를 맛보도록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면은 그 책무를 수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막막하죠. 그때 우리가 우남이 겪은 경험을 살피는 것은 우리의 해결을 찾는 첫 단서가 됩니다.
북한은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곧 무너질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합니다. 실제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모르지만 또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 구출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그 뒤에 전개될 시나리오가 어둡습니다.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다고 치면은 우리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서 다 잘 살피고 북한 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줘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도록 하겠다. 역사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작다고 보여줍니다. 우남이 맞은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6.25 전쟁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장면이 우남의 평양연설입니다. 그때는 프란체스코 여사가 일기에 보면 그것이 가장 감격했다고 우남도 수려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막상 평양으로 가려고 했더니 미군 당국이, 그러니까 유엔군 당국이 막았습니다. 못 간다 이겁니다. 왜 못 가냐? 여기는 남한과 북한은 별개 국가다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38선을 제일 먼저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도 제일 먼저 1사단이 입성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 전투를 치르고 평양을 탈환한 겁니다. 뒤를 따른 미군 제1기병사단은 사상자 거의 없었어요. 그냥 무혈입성한 겁니다. 1사단이 먼저 북한군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평양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다고 했더니 우리 허가 맡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원산에 먼저 가가지고서 가까이서 평양에 도착해서 우남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북한 평양 시민들이 제발 여기 지금 보복이 심해지고 하니까 경찰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추려서 경찰을 보냈더니 25사단장이 그걸 막았습니다. 미군 25사단장이.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민정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38선 그 북한을 군사적으로 해방시키는데 기여를 했든 안 했든 별개 국가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도 그런 프리미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무너지면은 더 어렵습니다. 아마 무너지면은 중공군이 먼저 차지할 겁니다. 그 사람들 몰아내는 일만도 힘겨울 거고 통일은 생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리 통일을 허용할 리 없습니다. 아주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혐오스러운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우남이 겪은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맞은 그 문제들을 우남이 67년 전에 다 겪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타이완, 대만 해협에서 휴전선을 거쳐하고 소야 해협으로 이어지는 이 선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무너질 때 장개석 총통이 소육린 대사를 통해 가지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일개사단을 파견하겠다.
근데 운함이 고심 끝에 거절했습니다. 대만 군대가 들어오는 순간, 중화민국 군대가 들어오는 순간 중공군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북진하니까 중공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운함이 장개석 총통에게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한 5개 사단 정도 보내주면 고맙겠다. 당시는 이제 사단이 세계 1만 명의 기준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만과 우리나라는 약하기 때문에 서로다가 협력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우리는 대만과 협력은 중국으로부터 보복받을 각 겁내죠. 그래서 지금도 소원합니다. 애초에 중국과 수교를 할 때 맺어진 그 악감정이 남아가지고 소원한데 이제는 우리가 겁이 나서 대만과 협력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전선에서 남쪽에 있는 우리는 약한데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계를 개선해 가지고 그래도 연합하는 형태를 취해야 저 북쪽에 있는 전체주의 세력에 좀 더 효과적으로 맞서지 않느냐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됩니다. 이제 현재 우리가 맞은 그 문제들이 다 운함이 겪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함은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입으로 한 얘기만이 아니라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이제 스탈린의 시아이 러시아에서 얻은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1984년이라는 아주 걸작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그겁니다. 현재를 통제하는 자가 과거를 통제한다. 과거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한다. 그러니까 권력을 쥐어서 그 역사를 바꾸어서 시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래도 통제한다. 즉 미래에도 권력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예술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좌파의 세력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문화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민족문학작가회의라는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좌파 단체입니다. 주로 창작가 비평을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 다 흡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작가는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작가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작가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신문에도 서평 하나 안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가들은 꾸준히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을 비하하는 작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상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역사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함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사람이 있더라도 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김 총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바로 그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남이라는 역사의 창이 맑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잘 알고 교훈을 얻고 우리 정체성을 지키려면은 우남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지식을 배울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책무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까 세 분 축사해 주신 세 분 어른들이 말씀에 나오는 그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을 잘하면 놀러 왔다가 바로 자기도 모르게 우남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념관 사업이 중요합니다. 저도 거기에 몸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제가 얘기하는 이 짧은 단편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남을 기리는 기념관이 건립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월간 중앙 덕분에 글을 썼고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남에 대해서 얘기하면 늘 즐겁고 보람찹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앙일보에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